낡은 계량기암을 닫는 순간 딸깍 금소금이 한 번 더 났습니다. 가스 검침원 강미라는 그 소리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계량기암에서 왜 금고 같은 소리가 나는 걸까요? 그때 문틈으로 종이 쪼가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및 순서대로.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현관에 걸린 사진이 그녀가 20년 전 버리고 나온 친동생의 얼굴과 똑같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미라는 매일 아파트 복도를 걸었습니다. 49살의 나이에도 이 일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문 앞의 냄새로 그 집 사정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미라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나면 살아있다 싶었어요. 세제 향만 나면 사람이 버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1302호는 달랐어요. 여긴 늘 조용했고, 늘 깨끗했고, 늘 차가웠습니다. 오늘도 검침하러 계량기암을 열었는데 안쪽 벽면에 머리카락처럼 얇은 사각형 선이 보였어요. 미라는 손전등을 비춰봤습니다. 분명 사각형이었죠. 누가 이걸 왜 그어놨을까요? 선은 정확했습니다. 자로 그은 것처럼 반듯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미라는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 봤어요. 깊이가 일정했습니다. 한 번에 그은 게 아니라 여러 번 긁어서 만든 선이었죠. 그리고 그 종이, 세계 순서, 사진 및 미라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안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살짝 보였어요. 사진 속 남자의 눈이 마치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계량기 수치를 적으면서도 자꾸 그 선이 신경 쓰였어요. 20년 넘게 검침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계량기암 벽에 사각형을 긁어놓다니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계량기암을 닫으려는데 문 안쪽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함을 닫고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미라의 머릿속엔 그 사각형 선이 맴돌았어요. 계량기암 벽에 왜 사각형을 그려놨을까요? 그리고 세계 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미라는 1302호 문패를 다시 봤습니다. 평범한 문패였어요. 특별한 게 없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집은 언제나 조용했거든요. 다음 날도 미라는 그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검침 일정상 갈 필요는 없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1302호 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해봐.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아이의 목소리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잘했어.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네.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에게 색깔 순서를 외우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약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야. 미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어요. 생존과 관련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종이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사진 및 순서대로. 사진 밑이라는 건 현관에 걸린 그 가족 사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진을 말하는 걸까요? 미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집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아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손바닥에선 종이 쪼가리가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관리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302호 세대주가 누구예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고개를 들더니 표정을 굳혔어요. 그 집은 민감해요. 괜히 엮이지 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검침만 하고 가세요. 관리소장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민감하다는 건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미라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그날 오후 미라는 다시 1302호 앞을 지나갔어요. 이번엔 계량기함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안을 살폈죠. 현관 안쪽 벽에 걸린 사진이 보였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눈엔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강도윤. 그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마치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죠. 미라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와 함께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술과 빚에 무너진 집, 울고 있던 도윤, 그리고 집을 나서며 했던 약속. 내가 먼저 살고 나중에 데리러 올게. 하지만 미라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꾸리기에 바빴고 도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도윤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죠. 그런데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요. 미라는 종이를 다시 꺼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사진 및 순서대로. 이게 도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도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이에게 이 순서를 외우게 하는 걸까요?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검침원으로서가 아니라 누나로서 확인하겠다고요. 도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겠다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1302호의 불빛도 꺼졌어요. 미라는 내일 다시 그 집 앞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도윤과 직접 대면하기로요.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미라는 도윤이 자신을 알아볼까 걱정했어요. 20년이 지났으니 얼굴이 많이 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일 거예요. 다음 날 미라는 일부러 낮 시간에 1302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이 하나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아빠 왔어? 아이의 손목엔 장난감 끈이 묶여 있었는데 색이 이상했습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미라의 숨이 멎었어요. 아이는 미라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죠. 미라는 그 짧은 순간 아이의 손목을 똑똑히 봤습니다. 색깔 순서가 똑같았어요. 종이에 적힌 것과 도윤이 아이에게 외우게 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낮고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서 말하면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야. 알았지? 미라는 문틈 사이로 봤습니다. 남자, 동생 도윤. 하지만 표정은 미라가 기억하던 동생이 아니었어요. 도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인매는 굳어 있었죠. 20년 전 순수했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윤이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요? 그리고 왜 아이까지 끌어들인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도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도윤을 고발하는 거예요. 친동생을 감옥에 보내는 거죠. 미라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결심했어요. 먼저 도윤을 만나보기로요. 20년 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도윤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미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윤이 정말 범죄에 연루됐다면 어떡하죠? 그리고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요.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내일이면 도윤을 만날 겁니다. 20년 만에요. 과연 도윤은 미라를 어떻게 대할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미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20년 전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지는 않겠다는 것. 미라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도윤의 얼굴이, 아이의 손목에 묶인 끈이, 그 색깔 순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사진 및 순서대로. 이 암호가 무엇을 여는 걸까요? 금고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미라는 궁금했지만 무서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미라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봅니다. 미라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도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계량기함에서 종이를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사진 속에서 도윤을 알아봤다고요. 미라는 커피를 다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검침일이 없는 날이었지만 1302호로 향했어요.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한 시간이었죠. 미라는 1302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미라는 용기를 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띵동. 초인종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습니다. 미라는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동네 반찬 가게에서 두부 한 모 사와서 된장국을 끓이면 집이 그제야 집이 됐어요. 미라가 검침일을 택한 건 사람을 많이 안 만나도 되는 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문 앞에만 가도 그 집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미라는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게 좋았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들의 하루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출근 소리였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는 기척이 있었죠. 주말에 들리는 웃음소리도 있었어요. 그게 미라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미라의 하루는 단순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7시에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며 가스 계량기를 확인했죠.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고 오후에도 계속 검침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죠.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니,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바쁘게 살았다는 게 맞을 거예요. 미라에게 가족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도윤은 20년 전에 연락이 끊겼죠. 결혼도 해본 적 없었어요. 그저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했어요. 도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미라를 원망하진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20년 전 그날 미라는 25이었어요. 아버지는 술에 빠져 있었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15살이던 도윤은 방 안에서 떨고 있었죠. 누나, 우리 어떡해. 도윤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라는 동생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부터 살아야 했으니까요. 내가 먼저 나가서 돈 벌게. 그러면 너 데리러 올게.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도윤을 데려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버거웠습니다. 미라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8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적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도 미라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통장에 몇만 원씩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도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5년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도윤을 데려오지 못했어요. 돈은 모이지 않았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도윤에게 연락하지 못했어요. 아니, 연락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도윤이 자신을 원망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도윤 또래의 남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도윤이 아닐까 하고요. 미라는 도윤을 찾아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옛날 집 주소를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지만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죠. 도윤은 그렇게 미라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15살 소년으로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렀어요. 미라는 이제 도윤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라는 검침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 일보다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죠. 매일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계량기를 확인했어요. 각 집마다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 커피 끓이는 냄새, 빨래 널은 냄새. 미라는 그 냄새들을 좋아했어요. 사람이 사는 냄새였으니까요. 자신은 혼자 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어요.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집은 주말에만 문이 열렸습니다. 아마 혼자 사는 직장인일 거예요. 미라는 그들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와 사는지, 행복한지. 그렇게 상상하면 자신의 외로움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미라에겐 충분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라는 두부를 꺼내 된장국을 끓였어요.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뉴스가 끝나면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속 가족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미라에겐 없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미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집을 나온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이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다만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도윤을 데리고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둘이 함께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미라는 그냥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어요. 밤이 되면 잠을 잤습니다. 가끔 꿈을 꿨어요. 도윤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15살 도윤이 울면서 미라를 부르는 꿈이었죠. 누나, 왜 안 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미라는 꿈에서 깨어나곤 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죠. 하지만 다시 잠들었어요. 내일이 되면 또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미라는 20년을 살았습니다. 혼자서요. 외롭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바쁘게 살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20년 만에요. 미라는 준비가 안 됐어요. 도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반갑다고 해야 할까요? 미라는 알 수 없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생겼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도윤은 미라를 보더니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반가움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누나가 왜 여기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미라는 목이 메었습니다. 너 살아있었네. 살아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도윤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문을 잡았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누나도 저한테 할 말 없을 거예요. 미라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이 적힌 그 종이요. 이게 계량기함에서 나왔어.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변했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미라는 놓치지 않았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종이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거 누나가 들고 있으면 누나도 위험해져요. 미라는 울컥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널 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나는 이미 한 번 버렸어요. 이번엔 날 살리려 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날 살리려 하지 마세요. 도윤은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리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아이의 모습이, 그 색깔 순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위험에 처해 있었고 미라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20년 전처럼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도윤이 거부해도 화를 내도 상관없었습니다. 미라는 동생을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든요. 며칠 동안 미라는 1302호를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도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어요.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도 봤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학교에 가는 모습이 귀여웠죠. 하지만 아이의 손목에 묶인 끈이 신경 쓰였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장난감 끈이었지만 색깔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미라는 확신했어요. 그 끈이 종이에 적힌 순서와 같다는 것을요. 도윤이 아이에게 암호를 외우게 하고 있었고 그 암호를 끈으로도 표시해 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이까지 끌어들인 걸까요? 미라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검침일을 하면서도 자꾸 1302호 생각이 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려고 누우면서도요. 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동생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어느 쪽이든 미라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한 번 버렸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미라는 용기를 냈습니다. 도윤에게 다시 가기로요.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미라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도윤의 말대로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파고들어야 할까요?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소문이 돌았거든요. 1302호 집 비운대요. 어디 가나요? 해외로 간다더라고요. 급하게요. 미라는 그 말에 피가 식었습니다. 도윤이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이와 함께요. 미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1302호 앞을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를 봤어요. 아이의 방이 보였죠. 선반 위에 빨간 돼지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금통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무거워 보였거든요. 미라는 귀를 기울였어요. 동전 소리가 아니라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건 아이 물건이 아니었어요.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도윤이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게 저 저금통과 관련이 있다고요. 다음 날 미라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막상 경찰서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을 신고하는 겁니다. 친동생을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미라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목에 묶인 색깔 끈 외워야 하는 암호, 무거운 저금통. 아이는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어요. 미라는 경찰서 문을 밀었습니다. 형사를 만났어요. 중년의 남자 형사였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라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인데요? 아이를 범죄의 자물쇠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피곤해 보이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미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계량기암 안쪽 사각형 긁힘 자국이 있다고 말했어요. 종이에 적힌 색 순서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아이에게 외우게 한 암호도 설명했죠. 빨간 돼지 저금통의 비정상적인 무게도 얘기했어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여기까지 하십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미라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동생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버린 사람이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빠르면 일주일 안에 떠날 예정이었어요. 형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302호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도윤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며칠 후 형사가 미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집을 비울 겁니다. 그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5살 때의 도윤, 지금의 도윤. 미라는 자신이 한 일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동생을 경찰에 넘긴 건 배신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20년 전과는 달리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다는 것. 미라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미라는 도윤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더 큰 범죄로부터 구하는 거라고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미라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검침일이 없는 날이었지만 형사와 함께 1302호로 가기로 했어요. 아침 9시 형사들이 미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복 차림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준비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1302호가 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대상자가 출근했습니다. 집엔 배우자와 아이만 있을 겁니다. 미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302호 앞에 섰어요.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였죠. 네, 경찰입니다.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렸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영장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미라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아이가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곳곳을 뒤졌어요. 서랍, 장롱, 침대 및 싱크대. 하지만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현관 안쪽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윤, 여자, 아이. 사진 밑. 순서대로. 미라는 종이에 적힌 문구를 떠올렸어요. 사진 밑이라는 건 이 사진 밑을 말하는 걸까요? 미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사진 뒤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벽면을 보니 희미한 선이 보였습니다. 사각형 선이었어요. 계량기함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요. 미라는 손으로 벽을 눌러봤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사각형 테두리를 따라 손을 움직였죠. 그때 손톱에 뭔가 걸렸어요. 작은 틈이었습니다. 여기요. 형사들이 달려왔어요. 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벽면을 열자 안쪽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엔 키패드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색깔 버튼이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주황. 6개의 색깔 버튼. 형사가 물었습니다. 순서를 아십니까?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형사가 순서대로 눌렀습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띠리릭.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문은 이미 열려 있었죠. 금고 안엔 현금 뭉치가 빼곡했어요. 위조 서류도 있었고 USB도 있었습니다. 장부도 여러 권 쌓여 있었죠. 그리고 아이 이름이 적힌 약속서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10살이 되면 모든 걸 물려받는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도윤의 이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도윤은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 돈을 숨겨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아이에게 암호를 외우게 했던 거죠. 미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범죄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이용한 치밀한 범죄자였어요. 형사들은 계속 수색했습니다. 아이 방에 있던 빨간 돼지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깨보겠습니다. 저금통을 깨자 안에서 외장하드가 쏟아졌습니다. 작은 외장하드 10개가 넘었죠. 형사가 하드를 확인했어요. 모두 회사 기밀 자료였습니다. 도윤은 돈만 빼돌린 게 아니라 자료까지 빼돌렸던 거예요. 여자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장부를 보니 여자의 이름도 있었어요. 공범이었던 거죠.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빠 언제 와? 미라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목에 묶인 끈이 외운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서류 정리하고 용의자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미라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은 곧 체포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갈 겁니다. 미라가 신고했으니까요. 미라는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도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이를 구했다는 안도감. 형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범죄에서 구해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체포됐어요. 여권을 챙기러 집에 들어온 순간이었죠. 도윤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미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도윤이 고개를 돌려 미라를 봤습니다. 20년 만에 나눈 시선이었어요. 도윤의 눈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만이 가득했죠.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가 모두 구속됐으니까요. 미라는 아이를 볼 수 없었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아동보호 담당자가 연락했습니다. 아이가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돌볼 수 있으십니까? 미라는 망설였어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족이 필요합니다. 진짜 가족이요. 미라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도윤의 누나라는 것. 그러면 아이에게는 이모가 되는 거죠. 제가 돌볼게요. 미라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예요? 아이가 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희 아빠 누나야. 아이는 미라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미라는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는 지금 먼 곳에 가 계셔. 한참 후에 올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미라와 아이는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 둘이 살 집이 될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라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밥 먹자. 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이는 잘 먹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도윤이 못한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라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어요. 검사가 도윤의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횡령 3억, 배임 2억, 사기 1억. 총 6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어요. 도윤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죠.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미라를 봤어요.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은 몇 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도윤의 범죄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죠. 도윤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 위치를 이용해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금액이 커졌죠. 5년 동안 6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어요. 그 돈을 집 안비밀 금고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잡히면 아이가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암호를 외우게 했던 거예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라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미라는 매주 면회를 신청했지만 도윤은 계속 거부했어요. 한 달이 지나 도윤이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회실로 들어갔어요.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도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미라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아. 도윤도 수화기를 들었어요. 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이제 와서 뭐가 보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뭐가요? 20년 전 일, 그리고 이번 일. 도윤은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이젠 상관없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아니요. 제 선택이었어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누나가 나를 버렸을 때 전 혼자 살아야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배웠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걸.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안 하면 살 수 없었어요. 누나는 몰라요. 혼자 버려진 게 얼마나 무서운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안에 쌓인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도윤을 버렸고 도윤은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돌보고 있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려주세요. 뭐? 아이 돌려주세요. 누나한텐 맡길 수 없어요. 미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버릴 거잖아요. 누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도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전에 날 버렸고 이번엔 날 경찰에 넘겼잖아요. 다음엔 아이를 버릴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믿을 수 없어요. 누나를 믿을 수 없어요. 도윤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미라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나도 변할 수 있어.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절 말하지 마세요. 전 죽은 사람으로 해주세요. 도윤아,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아이가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아이만은 정상적으로 키워주세요. 도윤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어요. 미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를 믿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 했죠.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미라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이모 왔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미라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도윤의 부탁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오늘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은데? 된장국. 아이의 대답에 미라는 웃음이 났어요. 된장국. 미라가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이었죠. 미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두부를 꺼내고 된장을 풀었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이모, 아빠는 언제 와요? 미라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는 먼 곳에 가 계셔. 언제 돌아와요? 한참 후에. 아주 한참 후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저녁을 먹으면서 미라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손목엔 더 이상 색깔끈이 없었어요. 미라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요. 도윤이 믿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도윤의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6억이 넘는 돈을 물어내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미라 앞으로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이시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 도윤이 한 일과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이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법원은 그걸 가족관계로 볼 겁니다. 미라는 망연자실했어요. 6억?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시면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럼 이 일에서 손 떼겠습니다. 미라는 화가 났어요.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죠. 하지만 아이는 범죄자의 자식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어요. 아이를 포기하라. 그럼 자유로워질 수 있다. 20년 전 했던 선택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을 버리고 자유로워진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미라는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할부로라도 갚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년 할부로 하면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200만 원. 미라의 한 달 수입이 겨우 30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죠.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30년이에요. 네. 아이를 포기하는 것보단 낫죠. 미라는 법원에 할부 납부 신청을 냈어요.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부터 미라의 삶은 더 빠듯해졌어요. 검침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야간 경비일도 시작했고 주말엔 청소일도 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버텼어요. 아이를 위해서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지쳐갔어요. 몸무게는 빠졌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일터에서 쓰러졌어요.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눈으로 미라를 보고 있었죠. 이모 아파요? 미라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이모 너무 힘들어 보여요. 쟤 때문이죠? 아이의 말에 미라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7살 아이가 어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모는 괜찮아. 거짓말. 이모 매일 밤 일하잖아요. 전 다 알아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이모가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전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모도 행복해야 해요. 그 말에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는 미라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였죠. 미라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걸. 퇴원 후 미라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무리하지 않기로 했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렸어요. 저녁엔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돈은 부족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의 웃음이 미라를 살렸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빚의 일부를 갚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 편지를 썼어요. 도윤아, 아이는 잘 크고 있어. 건강하고 밝아. 걱정하지 마. 누나가 잘 지킬게. 며칠 후 도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나를 믿을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알겠죠. 미라는 편지를 접었어요. 도윤은 아직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믿어줄 거라고, 언젠가는 용서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미라는 계속 살아갔습니다. 일하고 아이를 돌보고 빚을 갚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3가지 일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고 성적도 괜찮았죠. 미라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도윤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매달 도윤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이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성적은 어떤지. 도윤도 가끔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내용은 짧았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감사만 있었죠. 미라는 답답했어요. 도윤의 마음을 열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도윤에게 면회를 신청했어요. 몇 달 만에 면회였습니다. 면회실에서 도윤을 만났어요. 수의를 입은 도윤은 예전보다 조금 살이 쪘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적응한 모습이었죠. 도윤아, 미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윤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예회에서 상 받았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그래요. 너 닮은 것 같아. 너도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렸잖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봐. 아이가 그린 건데. 그림 속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와 미라. 도윤은 없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를 안 그렸네요. 아이가 너를 기억 못해.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도윤은 그림을 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그게 낫죠. 범죄자 아빠를 기억하는 것보단. 도윤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전 범죄자예요. 아이한테 부끄러운 아빠고요. 미라는 가슴이 아팠어요. 도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제 전부예요. 여기 들어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전 평생 잘못된 선택만 했다는 걸.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는 손을 뻗어 아크릴판을 만졌습니다. 아니야. 넌 좋은 사람이야. 그냥 힘든 상황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지. 누나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알았어요. 도윤이 울고 있다는 걸. 도윤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지나가지 않아요. 전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그래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누나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전 누나를 원망했어요. 20년 동안 미워했고요. 알아. 내 마음 이해해. 이해 못해요. 버림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도윤의 말에 미라는 할 말이 없었어요. 도윤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둘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나한테 화내도 돼.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아이만은 사랑해줘. 아이는 내 아들이잖아.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에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배우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요. 전 여기 있고 아이는 밖에 있잖아요. 편지라도 써. 아이한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가 저를 알면 상처받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도윤아, 부탁이에요. 아이한테 절 말하지 마세요. 전 없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도윤은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도윤아, 다음 달에도 올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걸어 나갔어요. 미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그저 살아가고 있었어요. 미라도 그랬습니다. 그저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윤의 용서를 받지 못해도 힘들어도 그저 살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이모 왔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미라는 그 웃음에 위로받았습니다. 응. 숙제 다 했어?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며 미라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따뜻한 밥 한 끼는 줄 수 있다고요. 이모,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뭘로? 그림 그리기 대회 준비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 아이 최고네. 아이는 웃었어요. 미라도 따라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를 재우고 미라는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도윤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도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미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도윤이 아이를 멀리하려 하는지. 아이는 도윤의 아들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도윤은 자신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자, 아빠로 기억되기보단 차라리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며칠 후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저 아빠 없어요? 미라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미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있어. 지금 먼 곳에 계실 뿐이야. 언제 와요? 조금 더 있어야 해. 왜요? 저보기 싫어서요? 미라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다만 지금은 올 수 없을 뿐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아이는 미라의 품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미라는 아이를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거예요. 도윤이 교도소에 있다는 것,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크면 그때 말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 미라는 또 도윤을 면회했습니다. 이번엔 아이 사진을 가져갔어요. 아이가 학예회에서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많이 컸네요. 응, 매일 크는 것 같아. 누나 닮았어요. 아니야, 너 닮았어. 눈이랑 코가 똑같아. 도윤은 사진을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도윤의 미소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응, 아이는 행복해. 걱정하지 마. 다행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미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요. 도윤아, 아이가 아빠 보고 싶대.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만나면 안 돼요. 왜? 내 아들인데. 제가 범죄자라는 걸 알면 아이가 상처받아요. 아이는 강해. 이해할 수 있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도윤은 단호했어요.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며 미라는 생각했어요. 도윤의 마음을 여는 건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속 면회하고 계속 편지 쓰고 계속 아이 이야기를 전하기로요. 언젠가는 도윤이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미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일하던 회사 중 하나가 문을 닫은 겁니다. 야간 경비일이었어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경비원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미라는 수입의 3분의 1을 잃었어요. 빚을 갚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학력도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이번 달 할부금을 못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미라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기기로요. 전셋집에서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짜리 작은 곳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붙어 있었죠.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라를 걱정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제 방 없어도 괜찮아요. 응, 우리 둘이 함께 자면 되지. 이모, 제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줄게요. 아이의 말에 미라는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이 최고야. 새 일자리도 구했어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이제 미라는 낮엔 검침과 마트 일을, 밤엔 청소 일을 했어요. 여전히 바쁘고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미라는 그게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미라가 일해서 늦게 돌아왔거든요. 혼자 먹었어? 네, 괜찮아요. 아이는 웃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미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도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도윤아, 요즘 힘들어. 일도 많고 돈도 부족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너도 힘내. 우리 같이 버티자. 며칠 후 도윤의 답장이 왔어요. 누나, 힘들면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미라는 편지를 구겨서 버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미라가 아이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도윤에게 증명하겠다고요. 자신이 변했다는 걸, 이번엔 다르다는 걸. 4년째 되던 해 미라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당뇨 초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몸을 혹사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줄이면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약을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건강에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줄이지 않았어요. 줄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미라는 빚의 절반을 갚았어요. 5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15년만 더 버티면 됐어요. 미라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면회 때마다 만났지만 도윤은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도윤이 가끔 웃기도 했고 아이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천천히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도윤이 자신을 용서할 거라고, 아이를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미라는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윤의 회사가 다시 연락해 온 거예요. 할부금을 일시불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계약대로 내고 있잖아요. 회사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금액을 1년 안에 다 갚으시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30년 할부로 계약했잖아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회사 측이 원하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미라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회사 측이 원하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요. 미라는 망연자실했어요. 남은 금액이 3억이 넘었습니다. 1년 안에 갚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갚거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포기해야 할 겁니다. 법원이 보호자 자격을 박탈할 거예요. 미라는 절망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아이를 잃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라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억을 1년 안에 구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신용등급이 낮았거든요. 며칠 후 회사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이를 회사 측에 양도하세요. 그럼 모든 빚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미라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회사가 보호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회사에 취직시키겠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이를 물건처럼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처럼 가난하게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미라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회사는 아이를 이용하려 했어요. 도윤이 빼돌린 돈을 아이를 통해 회수하려는 거죠. 미라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도윤아, 큰일 났어. 회사에서 아이를 달라고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며칠 후 도윤의 답장이 왔어요. 하지만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내세요. 회사가 더 잘 키울 겁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도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미라는 당장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면회를 신청했어요. 면회실에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미라는 화가 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이를 보내라니?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아이한테 나아요. 말도 안 돼. 회사는 아이를 이용하려는 거야. 그래도 누나보다 나을 겁니다. 그 말에 미라는 상처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를 가난하게 키우잖아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시키고, 그래도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 사랑으론 부족해요. 돈이 필요해요.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누나를 믿지 않아요. 언젠가 아이를 버릴 거예요. 20년 전처럼요. 나 변했어.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증명해 보세요. 3억을 구해서요. 도윤의 말은 차가웠어요. 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미라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3억을 구해서요.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미라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가구, 작은 냉장고, 오래된 텔레비전. 이게 미라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집.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도윤 말처럼 돈이 필요했어요. 미라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3억을 구하기로요. 은행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았어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미라는 절망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3억을 갚거나 아이를 양도하거나. 미라는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물었어요. 이모, 요즘 왜 힘들어 보여요? 미라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이모 매일 우는 거 다 봤어요. 아이가 미라를 안아줬어요.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모, 저 때문이죠?
제가 짐이 돼서 그런 거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모, 저 없으면 이모 편할 거예요. 그럼 차라리 미라는 아이를 꽉 안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 넌 짐이 아니야. 넌 내 삶의 전부야.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라도 함께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미라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기로요. 하지만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 팔아야 할까요? 미라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 갔어요. 그때 옛날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야, 내가 돈 좀 모았는데 너 힘들다며? 빌려줄까? 정말? 얼마나? 5천만 원 정도. 미라는 감사했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3억엔 한참 모자랐죠. 다른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몇몇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모두 합쳐도 1억이 안 됐어요. 미라는 절망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연락이 왔어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미라는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양도하면 아이는 안전할 거예요. 회사가 잘 키워줄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 돈도 주고. 하지만 사랑은 없을 거예요. 아이는 물건처럼 취급당할 겁니다. 미라는 결심했어요. 절대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전 아이를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3억을 갚으시겠다는 거죠? 아니요. 못 갚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 하세요. 전 끝까지 아이와 함께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미라는 안도했어요. 결정을 내려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재산 압류 통지였어요. 미라의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통장도 급여도 모든 게 얼어붙었어요. 미라는 당장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이웃들이 도왔어요. 쌀을 주고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라는 감사했어요. 세상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미라는 절박했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도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도윤아, 나 끝까지 버틸 거야. 아이를 지킬 거야.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이번엔 절대 버리지 않아. 편지를 붙이고 미라는 결심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아이는 미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아이를 지킬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미라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집주인이 매일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 달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달엔 나가셔야 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모가 힘들다고 생각했죠. 이모,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안 돼. 넌 공부해야지. 하지만 이모 혼자 너무 힘들어요. 미라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모가 해결할게. 하지만 미라에게 방법이 없었어요. 재산은 압류됐고 급여도 막혔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미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회사 측 요구가 부당합니다. 계약서 조항도 불공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세요.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미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요.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세상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작성했죠.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어요. 회사 측 변호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했어요. 미라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미라는 방청석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첫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은 나중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불안했어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희망적이에요. 판사님이 우리 쪽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미라는 기도했어요. 제발 이기게 해달라고요. 한편 도윤은 교도소에서 미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라가 소송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라를 응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신해야 할까요? 같은 방 재소자가 물었어요. 누나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도와주지 않아요? 전 믿을 수 없어요. 뭐요? 누나가 끝까지 버틸 거라는 걸. 재소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몇 년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소자 말이 맞았습니다. 미라는 5년 넘게 아이를 키웠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며칠 후 도윤은 미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나,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누나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미라에겐 큰 의미였어요. 도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미라의 이웃들이 증언했어요. 미라 씨는 아이를 정말 잘 키웁니다. 사랑으로요. 돈은 없어도 따뜻한 집이에요. 회사 측도 증인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더 나은 환경이 뭡니까? 돈입니까? 예, 경제적 안정입니다. 사랑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회사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기존 계약대로 할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미라는 승소했어요. 법정을 나오며 미라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변호사가 축하해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미라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미라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이겼어. 정말요? 응. 이제 괜찮아. 아이도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도윤에게 편지를 썼어요. 도윤아, 우리 이겼어. 나 해냈어. 아이를 지켰어. 며칠 후 도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누나가 대단해요.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웃었어요. 도윤이 조금씩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압류도 풀렸어요. 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밀린 월세를 냈어요. 집주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때 낼게요. 집주인도 미라를 응원해줬어요. 힘내세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생활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미라는 일을 계속했어요. 여전히 세 가지 일을 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이도 밝아졌어요.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올랐고 친구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아이가 상을 받아왔습니다.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미라는 자랑스러웠어요.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모 덕분이에요. 아이가 말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이모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미라는 도윤을 면회했습니다. 오랜만에 면회였어요. 도윤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고마워. 전 누나를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도윤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벅찼어요.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아니에요. 전 누나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누나는 증명했어요. 뭘? 사랑을 증명했어요.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줬고요. 미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이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 정말 변했어. 이제 믿어줘. 믿어요. 이제 믿을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진짜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 물었어요.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응. 너무 잘 크고 있어. 언젠가 제가 나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미라는 웃었어요. 물론이지. 아이도 널 만나고 싶어 해. 정말요? 응. 매일 아빠 이야기해. 도윤은 감격했어요. 고마워요. 아이를 지켜줘서.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면회가 끝났어요. 미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집에 와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 보고 싶대.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나올 거야. 얼마나요? 2년 정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요. 저 아빠 정말 보고 싶어요. 미라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다음 날부터 미라는 도윤의 출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나오면 같이 살 집이 필요했어요. 지금 월세방은 너무 작았습니다. 미라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축을 늘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꽤 많은 돈을 모았어요. 전세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아이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했죠.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이모,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착한 사람이야.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본질은 착해. 저 닮았어요? 많이. 눈도 닮았고 웃는 것도 닮았어. 아이는 기뻐했어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곧 만날 수 있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출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미라는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였어요. 아이와 도윤이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집을 구하고 미라는 도윤에게 편지를 썼어요. 도윤아, 우리 집 구했어. 내 방도 있어. 나오면 같이 살자. 며칠 후 도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저도 같이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고마워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이사가 더 큰 집으로. 정말요? 제 방 생겨요? 응. 아빠 방도 있어. 아이는 신나했어요. 와, 빨리 아빠 만나고 싶어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사날 이웃들이 도와줬습니다. 짐을 옮기고 정리를 도왔어요. 새 출발 축하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새 집은 밝고 따뜻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왔고 공간도 넓었습니다. 미라는 집을 둘러보며 감개무량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이 방을 꾸며줬어요. 책상도 사주고 침대도 새로 샀습니다. 도윤방도 준비했어요. 깨끗한 이불을 깔고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도윤만 오면 됐습니다. 출소 한 달 전 미라는 마지막 면회를 갔어요. 이번엔 아이도 함께 갔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빠가 저 좋아할까요? 당연하지. 너무 좋아하실 거야. 면회실에 들어갔어요.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너 많이 컸구나. 아빠도 기억해요? 물론이지. 넌 아빠 아들이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라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되고 있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며 아이가 말했어요. 이모, 아빠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럼,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고지야. 한 달만 기다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도윤의 출소일이 됐어요. 미라와 아이는 아침 일찍 교도소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죠. 9시가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어요. 5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아빠, 아이가 달려가 도윤을 안았어요. 도윤도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같이 있으면 되죠. 미라도 다가갔어요. 도윤은 미라를 봤습니다. 누나, 어서 와.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2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네. 열심히 살게요. 셋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차 안에서 도윤이 말했어요. 누나, 전 누나한테 빚졌어요.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그래도도 없어.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내 방도 있어. 가볼래? 도윤은 자기 방을 봤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누나가 다 준비해줬어요? 응.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윤은 또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미라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맛있다. 도윤이 말했어요. 아이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미라는 행복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6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도윤이 출소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5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으니 바깥 세상이 낯설었죠. 하지만 미라와 아이가 도왔어요.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요. 도윤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거든요. 1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도윤은 좌절했습니다. 누나, 전 일자리를 못 구할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찾자. 하지만 돈도 벌어야 하는데. 조급해하지 마.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먼저야. 미라의 말에 도윤은 고마워했어요. 한 달 더 지나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급여는 적었지만 도윤은 만족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게 중요했어요. 누나, 첫 월급 받았어요. 도윤은 기뻐하며 봉투를 꺼냈어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축하해. 첫 월급으로 뭐 하고 싶어? 가족들한테 밥 사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셋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도윤이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날이었습니다. 고기 많이 시켜요. 도윤이 말했어요. 아이는 신나했습니다. 와, 아빠 최고. 식사를 하며 도윤이 말했어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누나한테 빚진 거 천천히 갚을게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 무슨 빚이야? 가족인데. 그래도 누나가 저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요. 나도 너 때문에 행복했어. 아이도 만났고,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셋이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도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행복이 자신에게 올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도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열심히 했어요. 회사에서도 도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했죠. 1년이 지나 도윤은 승진했어요. 반장이 됐습니다. 누나, 제가 승진했어요. 도윤은 집에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미라는 축하해줬습니다. 잘했어.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다 누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아이도 축하해줬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키가 훌쩍 컸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화이팅.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셋은 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누나, 전 정말 행복해요. 나도.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죠. 아이가 많이 컸네요. 그러게. 어느새 저렇게 컸어. 누나가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 키운 거지. 두 사람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더 승진해서 과장이 됐어요. 급여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라는 이제 일을 줄였어요. 검침일만 하고 나머지는 그만뒀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앞으로 1년만 더 내면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미라에게 제안했어요. 누나, 이제 누나는 쉬어요. 제가 빚 갚을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 빚이잖아요. 제가 갚아야죠. 미라는 거절하려 했지만
도윤이 고집했어요. 누나는 충분히 했어요. 이젠 제 차례예요. 결국 미라는 받아들였습니다. 도윤이 남은 빚을 갚기로 했어요. 미라는 정말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도 줄이고 빚 걱정도 없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고 진로 상담도 해줬어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제가 여쭤봐도 돼요? 뭔데? 왜 저를 키워줬어요? 힘들었을 텐데. 미라는 잠시 생각했어요. 너희 아빠가 내 동생이거든. 그리고 내가 내 조카고. 그것만이에요? 아니, 너를 사랑하니까. 아이는 미라를 안아줬어요. 이모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미라도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이. 3년째 되던 해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할부금을 냈어요. 누나, 다 끝났어요. 도윤은 집에 돌아와 소리쳤어요. 미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네. 이제 완전히 자유예요. 셋은 서로 안아주며 울었어요. 7년 동안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도윤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도윤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요리했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미라도 웃으며 먹었습니다. 도윤이가 요리하는 거 처음 봐. 누나가 항상 해줬으니까요. 이젠 제가 할게요. 식사 후 셋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저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미라는 놀랐어요. 누구랑?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에요. 누나랑 아이 만나게 할게요. 아이도 신나했어요. 와, 새엄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분이야. 다음 주 도윤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30대 중반의 따뜻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도윤이 누나예요. 수진은 미라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도윤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래요.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은 아이에게도 친절했어요. 아이도 수진을 좋아했습니다. 이모, 수진 이모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래. 몇 달 후 도윤과 수진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라는 축사를 했어요. 도윤아, 축하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행복하게 살아. 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고마워요. 제 인생을 구해줘서.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결혼식 후 도윤과 수진은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미라와 아이는 둘이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했습니다.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요. 미술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모, 제가 미대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 다 이모 덕분이에요. 미라는 자랑스러웠어요.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요. 대학 입학식 날 미라와 도윤이 함께 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컸다. 도윤이 말했어요.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어느새 대학생이 됐네. 아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엔 미라, 도윤, 수진, 아이가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이모가 제일 예쁘게 그렸어요. 이모가 영웅이니까요.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무슨 영웅이야. 이모는 제 영웅이에요. 저를 구해줬으니까.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임원이 됐어요. 수진과의 사이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미라는 이제 60대가 됐어요. 검침일은 그만두고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미라, 도윤, 수진, 큰아이, 그리고 도윤의 어린 딸까지 5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수진이 말했어요. 미라도 웃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도윤이 술잔을 들었어요. 누나, 건배해요. 우리 가족 위해서요. 그래. 우리 가족 위해서.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후 미라는 베란다에 나가 달을 봤어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 왔어요. 누나, 뭐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행복해.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다 의미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달을 바라봤어요. 큰아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그냥 달 보고 있어. 같이 봐도 돼요? 그럼. 셋은 나란히 서서 달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미라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만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고요. 며칠 후 미라는 작은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난 10년의 이야기를요. 계량기암에서 발견한 종이, 도윤과의 재회, 아이를 키운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행복한 결말. 모든 걸 적었어요. 다 쓰고 나서 미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작은 진심의 기록. 미라는 웃었습니다. 정말 작은 진심이었어요. 계량기암에서 발견한 종이 한 장. 동생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 아이를 지키겠다는 약속. 모두 작은 진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진심이 인생을 바꿨어요. 도윤의 인생도, 아이의 인생도, 그리고 미라 자신의 인생도요. 저녁이 됐어요. 미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큰아이가 집에 온다고 했어요.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된장을 풀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모,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미라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 된장국 냄새 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알지. 그래서 끓였어. 아이는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렸어요. 미라는 국을 떴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모,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뭘로?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 받았어요. 우와, 축하해. 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이모가 없었으면 저 없었어요. 미라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나한테 큰 의미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미라는 그 빛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진심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라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집에서, 진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